갑자기 배가 심하게 당기면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그때까지도 별다른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무사히 지나갈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진통이 찾아왔던 거예요. 당황한 저는 급히 핸드폰을 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손으로 배를 부여잡고 숨을 고르며 신호가 가기를 기다렸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좀 받아. 신호음만 이어지는 핸드폰을 멍하니 쳐다보는데 진통이 더 강하게 밀려오자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메시지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 메시지를 적으며 애써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여보, 나 병원 갈게. 빨리 와. 메시지를 남긴 후 핸드폰을 쥔 채 잠시 숨을 고르던 저는 터질 듯한 배를 부여잡고 간신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나서니 찬바람이 불어왔고 그 순간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듯 했어요. 어서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길가로 나서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행히 한 택시가 금방 멈춰 섰고 저는 간신히 문을 열고 탑승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괜찮으세요? 네, 땡땡 여성병원 산부인과로 좀 빨리 가주세요. 기사님은 제 배를 보고 다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님은 걱정스러운 듯 제 얼굴을 한 번 더 살피고는 바로 출발을 하셨어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저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흐릿하게 지나갔고 저는 점점 강해지는 통증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어디 계시나요?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아니요, 택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 못 왔어요. 기사님은 거울로 제 얼굴을 한 번 더 보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금방 데려다 드릴 테니까 병원에 도착하면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를 안심시키려는 기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통증을 참았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는데 평소와 달리 멀게만, 길게만 느껴진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택시는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모님, 조심해서 내리세요. 제가 병원 안까지 같이 들어가 드릴게요. 감사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그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내렸습니다. 택시기사는 제 한쪽 팔을 잡고 병원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고 저는 간신히 접수대까지 걸어갔습니다. 접수대에는 중년의 간호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 진통이 와서요. 괜찮으세요, 보호자는요? 지금 못 왔어요. 혼자 왔어요.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바로 의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모님, 걱정 마세요. 상황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저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온 젊은 산모라는 사실 때문인지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그럴 겨를도 없이 또다시 진통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후 분만실 준비가 시작되었고 저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병상에 누웠어요.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남편 생각뿐이었습니다. 택배 일이 워낙 바쁘고 고되다 보니 지금쯤 일터에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을 남편이 떠올랐거든요. 그저 빨리 연락이 닿기를 바랐습니다. 입구가 얼마나 열렸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나올까요?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입원실에서 우선 대기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남편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병실에 누워 준비를 하는 동안 병원 직원들은 나이 어린 산모가 보호자 없이 왔다는 사실에 더욱 신경을 쓰는 듯 보였어요.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남편이 곁에 있지 않아서 불안하고 두렵긴 했지만 간호사들의 따뜻한 말과 부축 덕분에
조금은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계속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집에서 진통을 느낄 땐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올 것 같았는데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거든요.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들어서 그냥 빨리 낫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조금 기다리면 남편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입원실로 옮겨져 힘겹게 버티고 있던 그때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상태를 확인하러 온 간호사가 이제 분만실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분만실에 들어서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한 번 더 확인했지만 여전히 남편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저 남편이 택배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던 모습만 떠올랐어요. 여보, 제발 빨리 와줘. 괜시리 서러운 마음에 소리 없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에서 저는 항상 혼자였거든요. 결국 아기를 낳은 이 순간에도 혼자구나. 혼자 버티고 혼자 일을 감당하는 게 처음도 아닌데 그날따라 유난히 서럽고 마음이 아려웠습니다. 그렇게 이동식 병원 침대에 누워 분만실로 향하던 그때 병원 비상구 문이 열리고 계단에서부터 정신없이 뛰어오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지만 남편의 눈빛만은 간절하고 걱정이 가득해 보였어요. 남편은 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연신 미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희주야.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애기 나온 거야? 이희주 산모님 지금 분만실로 가는 중입니다. 보호자분 분만실 앞에서 대기하실게요. 저는 못 들어가나요? 가족 분반을 신청 안 하신 걸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분만실 앞에서 기다릴게요. 여보, 희주야, 힘내, 어? 조금만 힘내. 곧 있으면 우리 애기 만날 수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희미하게 울리듯이 멀어졌고 저는 홀로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산모님, 심호흡하세요. 숨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그래요, 잘하고 계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기를 반복하면서도 저는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옆에 남편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혼자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지금은 아이와 제가 무사히 이 순간을 넘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간호사들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숨을 고르고 다시 힘을 주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통증이 극에 달했을 때 마침내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아기를 낳은 거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잊혀지는 것만 같았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사모님, 건강한 딸이에요. 아주 예쁘고 건강합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기를 케어한 뒤 분만실을 나갔고 저는 후처리를 하고서 병실로 옮겨졌어요. 병실 안에서는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울먹이며 저를 바라보더니 제 손을 더욱 꽉 쥐었어요. 정말 고생했어, 여보. 고맙고 미안하고. 나도 고마워, 여보. 이제 우리 셋이다. 우리 셋이 가족이야. 그러네. 다행이다. 우리 딸 태어나기 전에 여보가 도착해서 다행이야. 여보, 병원까지는 어떻게 온 거야? 구급차 타고 왔어? 아니, 택시 탔어. 기사님이 너무 친절한 분이셔서 병원 안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도 못 드렸네. 정말 너무 감사하네. 나도 무서웠어, 여보. 혹시나 우리 아기 태어나기 전에 도착 못할까봐. 여보 혼자 낳는 걸까봐 너무 무서웠어. 만약 그랬음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 평생 잘못이지. 다른 것도 아니고 일하다가 그런 건데 뭐. 조금 뒤에 아기 볼 수 있대. 여보. 우리 애기 보고 싶다. 여보 몸은 괜찮은 거지? 괜찮아. 여보, 근데 마취 풀리면 아플 거래. 그 애기 나오고 처리하는 거 있잖아. 괜찮아. 이건 뭐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우리 여보가 고생이네. 괜찮아. 다 겪는 일인 걸 뭐. 그리고 잠시 후 우리 부부는 아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았는데 처음 느껴보는 그 따뜻함과 작은 생명의 무게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다음 날부터 병원에서의 기본 회복을 마친 후 남편과 저는 같은 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생각보다 넓고 아늑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조리원 입구에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이 반겨주었고 복도에는 다른 산모들이 아이를 품에 안고 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곳곳에 아늑한 소파가 있었고 은은한 허브 향이 퍼져 있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여기가 산후조리원이구나. 생각보다 시설이 좋네. 여기서 2주 동안 푹 쉬면 몸도 많이 나을 거야.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2주나 여기서 지낸다고? 우리 형편에 여기 너무 비싸지 않아? 사실 여보가 임신했을 때부터 생각했어. 여보 몸 회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기 가졌다는 거 알았을 때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그때부터 조금씩 따로 모아놨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리원에 갈 거라는 건 알았지만 2주나 지내는 건 생각도 못했거든요. 남편은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제 회복을 위해 따로 돈을 모아둔 거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몰랐어, 여보. 2주나 예약했는지 몰랐어. 너무 고마워. 여보 많이 힘들었지? 우리 애기도 낳고 고생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 편히 쉬고 푹 회복하자. 응? 보니까 여기서 아기 돌보는 것도 가르쳐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그런다더라. 밥도 잘 나온대. 여보, 병원에 급하게 오느라 아무것도 못 가져왔지? 내가 집에 가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챙겨올게. 응, 알겠어. 고마워, 여보. 남편은 그렇게 말한 뒤 제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고 조리원 문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떠나자 저는 잠시 복도에 서서 조리원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편안한 조명과 잘 정돈된 내부, 조용히 흘러나오는 음악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천천히 둘러보니 어떤 방에서 산모들이 다 같이 아기 돌보는 걸 배우고 있더라고요. 조리원에 배정된 방에 들어서자 더욱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안락한 침대, 그리고 아기를 돌볼 수 있는 공간까지 잘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편안한 의자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옷장과 수납장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햇빛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방에서 필요한 거나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식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져다 드리고요. 하루에 한 번 전문 마사지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방 안에 혼자 남은 저는 침대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방을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안락한 공간에서 며칠 동안 쉴 수 있다니. 잘은 모르지만 다들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가 천국이라고 말하던데 이래서 그런 거구나. 사실 임신을 한 뒤에도 우리 형편을 알기 때문에 조리원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 다 미리 생각해준 남편의 배려가 더욱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침대 옆 작은 아기 침대에 우리 딸이 잠들어 있었는데 저는 살며시 다가가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숨소리와 고운 얼굴, 그리고 오밀조밀한 손가락이 너무나 사랑스럽더라고요. 우리 딸, 앞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자.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할게. 저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는 동안 몸과 마음이 모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함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들어온 지 며칠이 지나면서 점차 몸 상태가 나아졌어요. 조리원에서는 산모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고 빠짐없이 열심히 참여를 했거든요. 그날은 아기 돌보기 프로그램과 마사지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기와 함께 지내다 보니 몸이 쑤시는 것 같아서 마사지를 받는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저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습니다. 작은 얼굴을 바라보니 마음이 따뜻해졌고 아기의 작은 숨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잘 자고 있어? 아기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고 방을 나선 저는 복도를 따라 마사지실로 향했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동안은 직원들이 아기를 돌봐주었기에 걱정할 게 없었어요. 정말 조리원에 있을 수만 있다면 한 달만 더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욕심이었죠. 그치만 그때부터 조리원 퇴소하는 날을 생각하면 울적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마사지실에 도착했는데 담당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김희주 사모님 오셨네요. 오늘은 허리랑 어깨 위주로 풀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깨랑 허리가 많이 뻐근해서요. 침대에 엎드려 편안하게 누웠어요. 마사지를 받으며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손길과 함께 쌓였던 피로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사모님, 이제 한결 나으실 거예요. 출산 후엔 이렇게 몸을 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마사지를 마치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마사지실을 나오니 갑자기 목이 마르더라고요.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정수기가 있는 코너에 다다랐고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고 있던 그때 근처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 김희주 사모님이랑 5층 VIP룸에 있는 이진주 사모님이 너무 똑같이 생겼더라니까. 그러게, 이름도 다르고 서로 모르는 사이 같던데 완전 남남인데 그렇게 닮을 수가 있나? 근데 VIP룸 프로그램이 달라가지고 둘이 마주칠 일은 없겠다, 그치? 그것도 그렇고 이진주 사모님이 아마 내일 모레 퇴소할걸? 그러네. 김희주 사모님은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고. 도플갱어 막 그런 거 아니야? 야야, 그러면 마주치면 안 되는 거네. 왜? 도플갱어가 진짜 있대. 전 세계 어디에서든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도플갱어끼리 서로 마주치게 되면 둘 중 한 사람은 반드시. 맞아. 나도 들어본 것 같아. 둘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라면서. 그러니깐 신기하지. 근데 진짜 둘이 거의 도플갱어급이야. 뒤돌아서 물을 마시고 있어서 직원들은 저를 못 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라니. 도플갱어? 세상에 진짜 그런 게 있나? 말도 안 돼.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물잔을 쥔 손이 살짝 떨리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정도로 똑같이 닮았다고 하니까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VIP룸에 있는 이진주 산모라. 나랑 정말 닮았을까?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잠시 복도에 멍하니 서 있던 저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 안에 들어와 침대에 앉았지만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고 마음이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야 하는 걸까?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결국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가보자. 뭐 아무것도 아니고 별일 아닐 수도 있잖아. 시간을 확인해 보니 오후 휴식 시간이었거든요. 저녁 식사가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5층에 도착해서 내리자 VIP룸들이 있는 전용 복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머물고 있는 층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분위기였고 복도는 더 넓고 조용했습니다. 살금살금 들어가 VIP룸을 하나하나 살피며 걷던 중 문 앞에 붙은 이름표에서 이진주라는 이름이 적힌 방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이진주라는 사람이 있네? 손이 떨리는 걸 느꼈지만 어떻게든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는데 곧이어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굴은 아직 못 봤지만 뭔가 목소리까지 비슷하고 익숙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살며시 문을 열었고 문이 열리자마자 안에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본 순간 우리는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너무 닮은 얼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이진주라는 사람 역시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지? 누구세요? 저는 김희주라고 하는데요. 서로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몇 초가 흘렀습니다. 너무나 닮은 얼굴을 마주한 충격에 더 이상은 입술을 떼기가 어려웠고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진주라는 여자를 보자 어둡고 막막하기만 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기억은 고아원의 작은 현관문이었어요. 낡고 오래된 나무문, 그리고 그 옆에 놓여있던 깨진 화분 몇 개. 그 화분에는 무엇을 심어도 잘 자라지 않았고 아이들은 그곳을 지나며 종종 발로 찼습니다. 고아원은 마당이 넓고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좋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 있는 저는 늘 외로운 아이였어요. 가족이 없는 환경 속에서 함께 자라는 아이들 사이에 섞여 지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면 창가에 앉아 멀리 산 너머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기억도 점점 희미해졌고 나를 세상에 낳아준 사람들, 부모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조차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고아원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가끔 밤이 되면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씻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학교를 다녀온 뒤 돌아와서 숙제를 하거나 놀이터에서 놀았고 저녁이 되면 모두 함께 모여 밥을 먹은 뒤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고아원에서 오래 함께 지낸 다른 아이들은 서로 친하게 지내며 장난도 치고 싸우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무리 속에 잘 끼지 못했습니다. 희주야, 오늘도 혼자 있네. 다른 아이들이랑 같이 놀지 그래. 그냥 혼자 있을래요. 원장님은 가끔 안쓰럽다는 듯 저를 바라보셨고 저는 그 시선을 피하곤 했어요. 제겐 이상하게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친구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늘 제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고 그 벽을 넘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나이 10살이었을 때 늦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던 시기, 비가 내리던 흐린 오후였습니다. 고아원에 새로운 아이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새로운 아이가 온다는 건 고아원에서 큰일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모두 흥미롭게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원장님이 복도 끝에서 한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는데 어딘가 소심하고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얘들아, 오늘 새로운 친구가 왔단다. 영석이라고 해. 앞으로 우리랑 같이 지낼 거니까 다들 잘 대해줘야 해.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영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그 아이의 얼굴에는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무리 속에서 조금 떨어져 서 있는 모습이 꼭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영석이는 항상 혼자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가가도 말수가 적고 조용했기 때문에 쉽게 친해지지는 못했거든요. 저는 그런 영석이를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제가 그 아이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아이들이 모두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혼자 구석에 앉아있는 영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나 희주야. 같이 놀래? 난 괜찮아.
영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낯을 가리고 소심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죠.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꾸준히 영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영석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도 처음 여기 왔을 때 많이 무서웠어. 아니, 사실 나는 되게 아기 때부터 여기 있었대. 아기 때는 그런 걸 몰랐으니깐.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겁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여긴 어디고 나는 왜 여기에 있지?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너도 그랬어? 응.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괜찮아지더라. 그리고 이제는 원장님이랑 선생님들도 가족 같아졌어. 너도 곧 익숙해질 거야.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친구가 되면 더 빨리 익숙해질 거야. 그날 이후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영석이는 저와 함께 다니며 점점 밝아졌고 고아원 생활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게 되었고 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원장님은 그런 영석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제게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희주야, 네가 영석이에게 친구가 되어줘서 참 고맙구나. 너희 둘이 잘 지내는 걸 보면 마음이 참 좋아. 제가 오히려 고마워요. 영석이가 있어서 덜 외로운 것 같아요. 나도 희주가 있어서 좋아. 혼자 있었으면 너무 무서웠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고아원의 특별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놀고 때로는 서로를 위해 힘이 되어주며 성장해 갔습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고아원 생활이 영석이와 함께한 덕분에 조금씩 밝아졌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간은 정말 빨리 흘렀습니다. 어느덧 몇 년이 지나 영석이와 저는 중학생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영석이는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고아원에 왔을 때 소심하고 작은 체구였던 영석이는 점점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지면서 듬직한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함께 자란 우리는 이제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되어 서로에게 가족 같은 버팀목이었거든요. 하루는 놀이터에서 앉아있다가 영석이를 문득 바라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항상 먼저 다가가고 챙겨주던 그 아이가 어느새 저보다 더 듬직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너 키 왜 이렇게 많이 컸어? 나랑 별로 차이 안 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몰라, 그냥 크더라. 내가 크니까 이제 네가 좀 작아 보인다. 뭐? 내가 작아 보인다니. 원래 내가 너보다 조금 컸잖아. 그랬지. 근데 이제는 내가 더 크니까 네가 누나 같지는 않아. 영석이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제 머리를 툭툭 쳤고 저는 그런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친구 같고 남동생 같은 느낌이었는데 점점 그 이상으로 느껴지는 게 저도 당황스러웠거든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며 생활이며 모든 것이 바쁜 나날이었지만 서로가 곁에 있어 항상 힘이 되었어요.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영석이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희주야, 괜찮아. 네가 힘들 땐 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영석아,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친구이자 남매처럼 여기던 영석이가 점점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물론 영석이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둘 다 그 마음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자립지원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고 이제 고아원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고아원 원장님은 우리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도 성인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구나. 세상은 고아원과 다르게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희가 함께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렴. 네, 원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아원을 떠난 날, 우리는 짐을 싸서 고아원 문 앞에 섰습니다. 그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고,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 내가 미리 알아본 방 있어. 그쪽으로 가보자. 영석이가 알아본 곳은 방 하나에 작은 거실이 딸린 월세방이었습니다. 허름하지만 둘이 함께 살기에는 충분해 보였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웃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되는 거네? 우리 둘만의 집.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는 각자 자립지원금 500만 원을 받아서 고아원을 나왔는데 그 돈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필요한 가구와 살림살이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사야 할지 몰라 헤맸지만 함께 고르고 꾸미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이 컵 괜찮지 않아? 우리 이런 걸로 커피 마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 그거 사자. 그리고 이쪽에 작은 테이블도 하나 놓이면 좋겠다. 그렇게 서툴지만 행복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서로가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족이었기에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렇게 함께 지내던 어느 날, 우리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석아, 우리 혼인신고 할까? 정말? 너 그거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응. 우리 이렇게 살면서 서로 의지하고 있는데 그냥 같이 사는 것보다 부부로 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영석은 잠시 제 말을 듣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 혼인신고하자. 그렇게 우리는 21살에 혼인신고를 하고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 둘만의 방식으로 소박하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된 우리는 그날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것이 서툴고 부족했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당시 남편이 된 영석이는 택배 일을 시작하고 있었고 저는 근처 공장에서 일을 다녔거든요. 월세며 생활비며 빠듯했지만 같이 살아가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밥을 챙기고 각자의 일을 나가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새벽같이 나가는 남편은 항상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혜주야, 오늘도 내가 먼저 나갈게. 다녀올게. 오늘도 조심히 다녀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았어. 근데 나보다 네가 더 걱정이야. 공장 일 힘들지? 나야 뭐 할만해. 여보가 더 힘들지.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저는 잠시 집안을 정리한 뒤 공장으로 나갔습니다. 공장은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전자부품 제조 공장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 작업이라 할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되는 일에 피로가 쌓였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몸이 지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어 보이네.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아. 그래도 할만해. 하지 마. 나 혼자 벌어도 돼. 너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안 돼. 우리 같이 벌어야 살 수 있잖아. 나도 도와야지.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았고 의사의 진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임신이요?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6주차로 보입니다. 산모가 조금 무리하신 것 같으니 당분간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함께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아기가 생겼구나. 그런데 계속 일을 해도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늦은 저녁을 먹은 뒤 설거지를 마쳤는데 남편이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나 할 말 있어. 뭔데? 무슨 일이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임신했대. 이제 우리 아기가 생겼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짜? 우리 아기야? 와, 정말 고맙다. 고마워, 희주야. 나도 너무 기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 계속 일할 수 있을까? 무슨 소리야. 너 일 그만둬. 너랑 아기가 제일 중요하잖아.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돼. 걱정하지 마. 그 이후 저는 공장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쉬는 게 어색했지만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 안쓰럽기도 했지만 서로를 위하며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거든요. 남편은 매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집에 돌아오면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희주야, 오늘 뭐 했어? 몸은 괜찮고? 그냥 집 정리하고 조금 쉬었어. 당신은 힘들지 않았어? 나야 뭐 늘 똑같지. 그래도 우리 아기 생각하면 힘이 나.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 태어날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했고 남편은 더욱 부지런히 일하며 생활비를 감당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배가 점점 불러왔고 그에 따라 저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남편은 땀에 젖은 채로 들어왔고 저는 물 한 잔을 건네며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여보, 덕분에 나랑 아기 잘 지내고 있어. 내가 고맙지. 너랑 아기 둘 다 건강하기만 하면 돼. 우리는 서로를 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아원 나와 21살에 결혼한 우리 부부. 남편은 택배난 공장 다니면서 결혼 1년 후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더니 김희주 산모님은 5층 VIP룸 이진주 사모님이랑 너무 똑같다. 그 말에 미친 듯 5층에 올라가 VIP룸을 연 순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문을 열고 마주한 순간 우리는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자, 이진주 산모라는 여자는 저와 너무 닮은 모습이었어요. 똑같은 얼굴을 본 것 같은 기묘한 기분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긴 침묵이 흐르고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다 침묵을 먼저 깬 건 이진주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언니 가족 있으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를 왜 이렇게까지 닮은 사람이 가족에 대해 묻는 상황이 낯설고 혼란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숨기고 싶지는 않았기에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결혼을 했으니 남편이 있고 얼마 전 아기를 낳았어요. 원래 가족은 없어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서요. 아주 어릴 때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제 대답을 들은 그 여자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잠시 후 그 여자가 갑자기 저를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동에 저는 당황했지만 이진주 씨의 떨리는 손과 숨결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잠깐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놀라서요. 그런데 혹시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쪽이 제 동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어 있는 제게 이진주 씨가 다시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때 우리 가족에게 잃어버린 동생이 있었어요. 2살 때 실종된 여동생인데 저는 4살 때라 그 잃어버린 상황은 잘 기억은 못하지만 자라면서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동생을 꼭 찾아야 한다고요. 실종된 동생이요? 네, 엄마랑 아빠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기차에서 동생을 잃어버렸다고요.
엄마가 친정에 가시려고 저랑 동생을 데리고 기차에 타셨는데 어느 순간 동생이 사라졌대요. 누군가 데려갔던 거죠. 이진주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닦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모님은 평생을 동생을 찾으면서 사셨어요. 전단지도 뿌리고 신고도 하고 수년간 수색을 했지만 결국 못 찾았대요. 그런데 오늘 당신을 봤을 때 저도 모르게 확신이 들었어요. 얼굴을 보는 순간 그냥 느낌이 들었어요. 잃어버린 내 동생일지도 모른다고요. 언니일지도 모른다는 그 여자의 말을 듣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자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단 한 번도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제게 이런 이야기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 있었어요. 왜 고아원에 가게 된 건지도 모르고요. 그건 나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 전부 많이 생각해봤지만 왜 도대체 누가 왜 내 동생을 데려간 건지,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수색 범위가 넓어지고 하니까 처벌이 두려워서 고아원에 두고 간 게 아닐까요?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죠. 아마 뭔가 잘못되었고 돌려주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던 거예요. 그 여자의 추측을 들으니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고 이 상황이 현실이 맞는지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제가 동생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확신해요. 얼굴도 너무 닮았고 어쩌면 이건 운명일지도 몰라요. 저희 부모님도 희주 씨를 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제 삶에서 가족이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고아원에서 자랐다면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물론 나는 지금도 너무 확신하지만 희주 씨가 못 믿겠다고 하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때요? 저랑 같이 부모님을 만나보실 수 있을까요? 이진주라는 여자, 언니일지도 모르는 그 여자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웠지만 만약 이게 진짜라면 가족이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냥 평생 버림받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네, 저도 확인해보고 싶어요. 정말 제가 동생인지, 부모님이 정말 제 가족인지 알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그 여자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로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부모님도 분명 희주 씨를 보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꼭 확인해요. 그렇게 우리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했고 시간이 지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날 만나서 같이 확인을 하기로 했거든요. 결과지를 손에 든 언니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쿵쾅거려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졌고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희주 씨, 결과가 나왔어요. 네.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펼쳐보았고 그 순간 언니의 눈이 커지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숨을 멈추고 언니를 바라보았어요. 맞아요, 맞아. 희주가 내 동생이에요. 내 잃어버린 동생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몸이 굳은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제가 누군가의 동생이라니, 잃어버린 가족이 있다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벅찬 감정과 함께 혼란스러움도 뒤따랐습니다. 정말 제가 동생이에요?
그런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 맞으신 거예요? 부모님도 희주 씨를 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평생을 동생을 그리워하며 사셨거든요. 희주 씨, 아니, 이제 동생이라고 불러도 되죠? 저는 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모든 것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언니가 하는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확인하고 싶어요. 부모님을 뵙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언니와 함께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부모님이 정말 나를 잃어버린 뒤로 평생을 괴로워하셨을까? 왜 나는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을까? 만약 일부러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면 나도 이제 가족이 생기는 건가? 하지만 확실한 건 너무나 놀랍고도 감사한 사실은 이제라도 언니를 만났다는 거였습니다. 많이 긴장되지? 부모님도 많이 놀라실 거야. 그래도 기뻐하실 거야. 그토록 그리워하던 딸을 다시 만나게 된 거니까. 네. 그런데 솔직히 조금 무섭기도 해요.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부모님은 그냥 희주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하실 거야. 그렇게 언니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부모님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고급스러운 주택 앞에 멈춘 차를 보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낯선 환경이 주는 압박감에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그때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나랑 같이 가자. 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배를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중년의 부부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로 보이는 분은 한눈에 봐도 저와 언니를 닮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언니와 함께 있는 저를 보고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주야, 이분은 누구니? 너랑 무척 닮았고. 엄마, 아빠 찾았어요. 내 동생 엄마, 아빠, 딸 찾았다고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얼굴에는 놀람과 감격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어요. 정말 네가 진이니? 진이요? 엄마, 그건 옛날 이름이고 희주라는 이름으로 살았대요. 희주, 그렇구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서 언니가 저를 찾아줬어요.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는 한 걸음에 다가와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저는 순간 몸이 굳었지만 그 품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진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잃어버려서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믿어졌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혼란스러웠지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날 일부러 버린 게 아니라는 거, 나를 찾아 헤매고 날 그리워하는 가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겠다.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제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그동안 고아원에서 자라며 느꼈던 외로움과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미안해하셨고 저는 일부러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부모님이 저를 일부러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너도 얼마나 힘들었겠니? 희주야, 이제 우리 같이 지내자. 응? 네가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하나 알고 싶어. 그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자라온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셨고 언니는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낯설고 어색했던 시작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가족임이 확인된 후
저는 남편과 딸을 부모님께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긴장한 남편을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희주를 잘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희주 덕분에 힘을 얻고 살았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힘이 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잘 지내자고. 부모님의 진심 어린 환대에 남편도 긴장이 풀린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이후 부모님은 저와 남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덕분에 우리는 언니네 아파트 바로 옆 동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단지에 살면서 자주 왕래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 사니까 좋다. 그러게, 애들끼리도 자주 볼 수 있어서 더 좋고. 그리고 부모님의 지원 덕에 저는 언니와 함께 의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원래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되었어요. 언니는 이미 경험이 많아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고 저는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나가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은 차츰 자리를 잡아갔고 우리는 점점 더 바빠졌어요. 희주야, 요즘 정말 잘하고 있어. 이제 우리 브랜드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어. 다 언니 덕분이지.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더 잘해보자. 언니와 저는 같은 해에 아이를 낳았고 조카와 우리 딸은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 딸과 조카는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며 무척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둘이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딸들이 이렇게 친하니까 너무 좋다. 나도 어릴 때 언니랑 이렇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지내면 되지. 이제 우리한테 부족한 게 없어. 왜냐하면 이제 함께하고 있잖아. 가족이니까. 저는 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삶은 저를 외롭지 않게 했고 또 진정한 행복과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무척 소중하다는 것을 매 순간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